안녕하세요. 정보보호응용 수강생분들. 벌써 한 주가 흘렀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차에 들어섰네요. 5월 6일 등교 수업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현재처럼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함께 병행을 할 건지,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을 할 건지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오늘 수요일 11시 실시간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4월 29일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는 1시간여 진행되었죠. 복잡하고 또 루즈한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더욱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블록 암호, 데스, 그리고 AES에 대해서 다시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1장은 지난 강의에 대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2장에서는 이 블록 암호들이 실제 사용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모드 오퍼레이션, 운용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암호 해독, 즉 암호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암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 스트림 암호 그리고 블록 암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 블록 암호란 평문을 정해진 크기의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암호화를 진행하는 방식이 블록 암호 기법입니다. 평문 블록 P와 비밀키 K를 입력받아서 암호문 블록 C를 만들어내는 함수로 수식으로 나타내 보자면은 C와 그리고 E 인크립션 그리고 K는 키 그리고 P는 평문 연산을 통해서 EK의 P라고 암호화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 암호는 여러 라운드를 반복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페이스텔 그리고 SPN 구조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두 구조 모두 여러 라운드를 반복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는데 이 라운드별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이때 각 라운드는 암호화 키를 생성을 하는 키 스케줄 함수 그리고 이를 이용한 라운드별 암호화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요. 국내 암호 알고리즘도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번 셰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셰논은 통신이론에서 암호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혼돈 이론 그리고 확산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혼돈 이론이란 평문과 암호문의 상관관계를 숨김으로써 이를 통해 암호문과 암호키의 관계를 복잡하게 하여 알기 어렵게 하는 기법입니다. 확산은 평문의 통계적 특성을 암호문 전반에 확산을 시키고 이를 통해 암호문과 평문 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치환형 암호는 혼돈 특성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형 암호는 확산 특성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셰넌이 제시한 혼돈과 확산 이론을 만족하는 블록 암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치환 기법 그리고 전치 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이 결합한 연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안전성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블록 암호 알고리즘 데스 그리고 트리플 데스 그리고 AES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복잡하고 루즈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스 그리고 트리플 데스 AES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스입니다. 이 데스 알고리즘의 간략한 동작 과정은 좌측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메시지는 64비트 블록으로 분할되어 이니셜 퍼뮤테이션 IP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텔 구조 입력 기억하시나요? 좌측과 우측 비트열을 분리해서 라운드 연산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이니셜 퍼뮤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라운드 함수에는 해당 페이스텔 구조대로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키가 입력이 되게 되는데 이 56비트 키는 초기에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48비트로 변환이 되어서 라운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해당 라운드는 진행돼서 16라운드 출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64비트의 사이퍼 텍스트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64비트 플레인 텍스트는 블록 형태로, 이니셜 블록 형태로, 이니셜 스테이트로 다음과 같이 6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부터 64번째 비트까지 넘버링을 취해봤고요. 이 64비트의 플레인 텍스트 블록은 이니셜 퍼뮤테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순서를 변경을 하여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첫 번째 라운드 함수의 입력이 IP의 출력값 그리고 라운드 키였죠. 이 라운드 키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은 초기에 56비트의 사이퍼 키가 라운드 함수 키 생성기를 거침으로써 각각의 라운드 함수를 라운드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56비트 사이퍼 키는 초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이니셜 블럭과 마찬가지로 1부터 56까지 56번째 비트까지 넘버링을 취해봤고요. 이게 PC1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변화를 합니다. 56비트에서 56비트로 변환이 되는데 퍼뮤테이션을 함으로써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좌측 그리고 우측 위에서부터 28번째 블록까지 28번째 비트까지 그리고 29번째 비트부터 최종적으로 56번째 비트까지 먼저 분할을 하고 이 각각의 분할된 블록들을 좌측으로 순환 이동을 합니다. 한 번 좌측으로 순환 이동을 하여서 생성되는 게 라운드 키, 첫 번째 라운드 키입니다. 뒤에서는 이후의 라운드 키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PC1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음 PC2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PC1의 출력값을 좌측 순환 이동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PC2 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보시면은 4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48비트의 1라운드 키가 생성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뒤에 보시자면은 초기에 키가 PC1을 거치게 됨으로써 56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 초기의 키가 64비트에서 PC1로 입력되는데 이때는 페리티 비트 8비트가 포함되어서 64비트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저는 앞선 그림에서는 페리티 비트를 제외한 56비트가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PC1을 거침으로써 나온 56비트의 출력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비트부터 그리고 28번째 비트까지 그리고 29번째 비트부터 56번째 비트까지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좌측 순환 이동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좌측 순환 이동을 거쳐서 나온 값을 PC2에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PC2에 입력된 값은 결국엔 출력으로 나올 때 48비트로 출력이 돼서 1라운드 함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2라운드에서는 이 1라운드에서 PC1이 좌측 순환한 이 값들을 한 번 더 좌측 순환을 하게 되고 해당 값이 PC2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 다시 PC2를 거쳐서 2라운드 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후도 동일합니다. 라운드를 거칠 때마다 좌측 순환 이동을 한 번씩 더 하게 되고 이 해당 값이 PC2로 입력되고 최종적으로 라운드 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라운드 함수의 입력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봤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Initial Permutation IP 출력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K1이라고 하는 1라운드의 라운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이 라운드 1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라운드 1 함수에 들어갈 땐 페이스텔 구조에 따라서 32비트, 32비트, 그러니까 좌측 32비트와 우측 32비트로 분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살펴보시는 좌측 32비트 그리고 우측 32비트가 준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오른쪽 32비트는 다음과 같이 2라고 하는 익스펜션을 거치게 됩니다. 32비트가 익스펜션이 돼서 48비트로 구성이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래 이 도표가 오른쪽 32비트입니다. 초기에는 1부터 32까지 또 다시 한번 넘버링을 한 거예요. 앞선 이니셜 블록의 넘버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 32비트, 우측 32비트는 다음과 같이 1부터 32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익스펜션 과정을 거치면서 48비트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보시면은 1도 2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도 2번 나오고 32번째 비트도 다음같이 2번 나옵니다. 이렇게 뭐 중복된 비트들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구성을 하여 48비트의 익스펜션 출력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48비트의 출력은 XO와 연산을 하죠. 뭐랑? 라운드 키와 XO와 연산을 합니다. 48비트와 48비트끼리 XO와 연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부터 48까지 넘버링을 한 거예요. 앞선 넘버링 비트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넘버링 된 것입니다. 그렇게 라운드 키와 그리고 익스펜션 한 48비트가 XOR의 연산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블록 형태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 S라고 하는 박스들을 지나가죠. S1, S2, S3, S4 쭉 해서 S8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이 48비트의 인풋이 8개의 S박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이 S1이라는 박스에는 S2라는 박스에는 그리고 S8이라는 박스에는 몇 비트의 입력이 들어갈까요? 48비트가 8개로 분할이 돼요. 6비트씩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자면은 쭉 들어가서 S박스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상위 6비트가 입력으로 쓰이게 됩니다. 지난번 예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S박스의 아웃풋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입니다. 이 S박스는 S박스 테이블 1부터 S박스 테이블 8까지 총 8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보시는 법은 이 S박스 1에서의 입력값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고 살펴봅시다. 110, 111 이진수로 비트들이 구성된다고 했을 때 열의 위치,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비트가 열의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1011은 11을 나타내죠. 그리고 행의 위치 11이라고 한 것은 처음에 S박스 입력에서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비트, 즉 1, 2를 뽑아서 3으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S1의 출력값은 11열 그리고 3행에 있는 14로 구성이 됩니다. 이 14는 이진수로 나타내자면은 비트로 나타내자면 1110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S박스를 거침으로써 이 S박스의 아웃풋이 32비트로 구성이 되죠. 보시면은 S1이란 박스에 6비트가 들어가서 4비트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4비트 아웃풋이 8개가 모이게 되면 32비트로 구성이 돼서 그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S1 박스부터 S8박스까지 우리는 32비트의 아웃풋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S박스로부터 나온 아웃풋 값이 P박스를 거치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P박스의 아웃풋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P박스의 아웃풋 값을 구하는 방식까지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게 초기에 블락을
나누었을 때 좌측이 32비트를 그대로 유지해 두고 있었죠. 해당 좌측 32비트와 핏박스의 아웃풋값과 XOR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초기에 33번째부터 64번째까지 그 블록 값이랑 XOR 연산을 함으로써 우리는 32비트를 얻게 됩니다. 보면은 이 오른쪽이 32비트 입력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왼쪽은 뭘까요? 왼쪽은 초기에 이 블럭에서 이니셜 블럭에서 32비트가 내려와서 2라운드 들어갈 때는 좌측 그리고 우측 이 순서가 다음과 같이 지그재그로 변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이후의 연산은 똑같습니다. 이 32비트가 라운드 2를 거치게 되고 키스케줄링 함수를 거쳐서 나온 K2와 연산을 진행하고 쭈루룩 입력을 해서 라운드 16과 그리고 라운드 16의 키 연산을 진행하고 파이널 퍼뮤테이션 과정에서는 이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니셜 퍼뮤테이션 함수의 역함수를 거치게 돼서 64비트의 사이퍼 텍스트 아웃풋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는 1라운드 키 그리고 2라운드 키 각 라운드의 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은 해당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발전함에 따라서 데스 알고리즘의 전사 공격이 가능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데스를 다중으로 처리하는 트리플 데스 알고리즘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왜 더블 데스가 아닌 트리플 데스가 나오게 됐을까요? 이 데스를 이중으로 처리하면은 과연 키 길이에 따른 시간 복잡도가 2배가 될까요? 시간 복잡도 혹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깨기 어려운가, 얼마나 보안성이 보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시자면은 데스를 이중적으로 적용했을 때 키를 2개를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K1 그리고 K2가 인크립션 2번을 거치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데스가 56비트의 키길을 가지죠. 이 대칭키에서 키 길이는 보안성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6비트 키 길이를 가지는 데스는 2의 56승의 복잡도를 가져요. 그럼 2번 거치게 되면은 56 플러스 56, 112. 과연 2의 112승의 복잡도를 가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격자가 1번 암호화 과정에서 전수조사 공격을 하고요. 2번 그리고 복호화 과정에서 전수조사 공격을 한다면은 이 1번에서 단일 데스와 같이 키 길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대입을 하면은 이 또한 2의 56승의 복잡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2번 과정 또한 단일 데스의 복잡도를 가집니다. 복호화 과정이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복호화 과정에서도 시간 복잡도는 2의 56승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1번 과정에서 나온 값과 그리고 2번 과정에서 복호화시킨 값.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즉 1번 과정에서 나온 K1로 암호화했을 때의 출력값에 대해서 키값과 그리고 암호문을 테이블 매핑을 통해서 쭈르륵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2번 과정에서 사이퍼 텍스트 그리고 키로 이용해서 복호화 나온 값까지 전부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둘을 중간에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1번 과정과 2번 과정 사이에서요. 즉 112승의 익스포네셔널 계산 복잡도를 가지는 문제를 이 중간에서 해결을 하면은 기존의 데스에 비해서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 복잡도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기대했던 2의 112승의 시간 복잡도가 아니라 1번 과정에서의 암호화 비용, 암호화 복잡도,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의 복호와 복잡도, 그리고 이 둘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암호화 과정에서의 복잡도, 1번 과정에서 복잡도가 2의 56승, 그리고 2번 과정에서의 복호화 시간 복잡도가 2의 56승이죠. 2의 56승 더하기 2의 56승 더하기 이제 1번 과정에서 암호화한 것을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2번 과정에서 복호한 것을 정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는 비용, 이 비용을 전부 다 합하자면은 2의 112승보다는 한참 모자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2의 56승 플러스 2의 56승 플러스 암호한 것의 정렬 비용, 그리고 복호한 것의 정렬 비용, 그리고 플러스 이 둘을 비교하는 비용 차이만 있게 되는데요. 이 비용은 2의 60승가량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초기에 기대했던 2의 112승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계산 복잡도는 더블 데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 비교하는 방법이 미드 더 미들 어택, 즉 중간에서 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트리플 데스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키를 3개를 씁니다. 3개의 키를 사용해서 인크립션, 디크립션, 인크립션 과정에 사용을 하는 걸 데스 EDE3라고 부르게 되고요. 키 3가지를 모두 다른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를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또는 이 데스 EDE2라고 해서 키 1과 키 3의 같은 키를 사용하게 되고 키 2의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2가지 키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를 이용해서 인크립션의 E, 그리고 디크립션의 D, 그리고 인크립션의 E를 거침으로써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ES입니다. 앞서 보셨던 데스와 같이 우리는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AES의 인풋 값은 112비트입니다. 16바이트, 즉 128비트의 블록이 이니셜 블록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이니셜 블록은 다음 어디로 진행이 되죠? S박스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때 바이트 단위로 입력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아래 그림에서 아래의 인풋 스테이트에서 초기 값이 어떻게 S박스로 대응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초기 바이트 값이 00입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00이 다음과 같은 X박스 테이블에 따라서 0행영렬로 63을 가리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A행 A열은 AC로 대칭이 되죠. 다음과 같이 이 초기의 바이트 00은 S박스를 거치면서 63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럼 12는 C9로, 0C 입력은 F2로 쭈루룩 변환이 돼서 우리는 128비트의 S박스 아웃풋 스테이트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디로 진행이 되죠? Shift Row라고 하는 행의 이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잠시만요. 보시면은 S박스의 아웃풋 값이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들이 Shift Row 과정을 거치면서 비트는 고정하고 바이트 단위로 퍼뮤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노란 박스 F2라는 박스가 우측의 F2라는 박스와 모형이 순서가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C9라고 하는 이 주황색 박스가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프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때 암호화 과정은 왼쪽으로 순환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로우는 시프트가 없습니다. 균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우 1은 1바이트씩 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좌측 순환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오른쪽에 있었던 이 F2 값이 왼쪽으로 순환이동을 하여 F2 가장 오른쪽으로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아래 C9는 2바이트 시프트 되어 다음과 같이 형태를 취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에 또한 다음과 같이 3바이트씩 시프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 과정에서 왼쪽으로 순환이동을 시켰다면 복화 과정에서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면서 복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AES의 인풋값 128비트 즉 16바이트가 서브 바이트 과정 S박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로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믹스 컬럼 열 단위로 혼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열 단위로 혼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S박스를 거쳐서 나온 인풋 값이 열 단위로 63, F2, 7D, D4 라고 하는 이 열 단위로 시프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믹싱이 됩니다. 이 믹싱이 될 때는 콘스탄트라고 하는 이 4x4 행렬 곱을 통해서 우리는 믹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 열이 콘스탄트와의 곱을 통해서 같은 스테이트에 반영이 됩니다. 1열이었다면 2열, 3열, 4열 모두 콘스탄트와의 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믹스 컬럼의 아웃풋 값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복화 과정에서는 C의 역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복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믹스 컬럼까지 거쳐서 아웃풋 값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앞선 대수와 같이 라운드 키 생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라운드 키는 초기에 16바이트의 마스터 키가 입력이 됩니다. 이 16바이트의 마스터 키가 각 라운드의 키를 생성을 해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이 라운드 키는 이전 라운드 키를 이용하여 생성이 되게 되는데 보시면은 W, 이 워드라고 하는 단위들이 4가지가 모여서 한 개의 라운드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그 다음 라운드 키가 다음 워드들이 모여서 그 다음 라운드 키를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워드라고 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훨씬 예시가 쉬울 것 같아요. i가 4일 때 w는 3이겠죠. 이 w3이 13, AA, 54, 87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이 T4는 서브 워드 그리고 로테이션 워드 W3을 거침으로써 해당 값과 그리고 라운드 콘스턴트라고 하는 값과 XOR을 통해서 우리는 라운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테이션 워드 W3을 거치게 되면요. 13AA5487이 AA548713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워드 아까 이전에 그 S박스를 거침으로써 이 AA가 AC로 대응되는 것을 보셨죠. X박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AC20177D로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라운드 콘스턴트 값이 010000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뒤에 보면은 라운드 콘스턴트 1, 라운드 콘스턴트 2 등등 이 해당 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값을 통해서 XOR 연산을 하면은 AD20177D가 T4로 구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T4와 앞서 키로 사용되었던 W0 값이 XOR을 통해서 W4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W4가 그리고 위에서의 워드 1과 XOR을 거치면서 워드 5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쭈루룩 연쇄적인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라운드 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콘스탄트 값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돼요. 라운드 콘스탄트 1 값은
다음과 같이 고정이 되고요. 라운드 콘스탄트 10값은 다음과 같이 고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각 라운드별로 키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와 동일하게 내려오는 게 초기 라운드 키, 그 다음에 1라운드 키, 2라운드 키부터 쭉 10라운드 키까지 우리는 계산을 하여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키까지는 계산을 마쳤는데요. 이 라운드 키 값과 믹스 컬럼의 아웃풋 값과 XO와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계산에 의해서 1라운드 키가 다음과 같다고 했을 때 믹스 컬럼의 아웃풋 값과 X와 연산을 진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46BA, A, EA 그리고 36275890 16732630 그리고 35A782F3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AS의 아웃풋 값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즉 1라운드만 살펴봤어요. 이렇게 1라운드를 살펴봤는데 이 해당 라운드가 쭈르륵 반복이 되어서 최종적인 AES의 사이퍼 텍스트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강의에 대한 서머리를 간단하게 맞춰봤어요. 블록 암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대표적인 종류에 해당하는 데스, 그리고 트리플 데스, AES, 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필드에 적용이 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필드에 적용되는 방법은 2장,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 운용 모드 혹은 운용 방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암호 운용 방식입니다. 이 블록 암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문의 길이가 블록 암호의 블록보다 큰 경우에 블록 단위로 분할해서 암호화를 수행을 합니다. 블록의 길이보다 부족하다면 패딩을 통해서 해당 블록 단위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블록 암호는 각 블록의 암호 알고리즘을 반복 사용하여서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응용 환경에 적절하게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시하는 방식이 바로 운용 방식, 운용 모드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운용 방식은 블록 암호를 수행할 때 긴 평문을 블록 단위로 나누어서 암호하는 방식이에요. 아래 위키피디아의 예시를 보시면 이 블록 암호 운용 방식은 하나의 키 하에서 블록 암호를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록 암호는 특정한 길이의 블록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암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단위 블록으로 나누어야 하며 블록 암호의 동작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블록들을 어떻게 암호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블록들의 암호화 방식을 운용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 운용 방식은 주로 암호화와 인증을 목적으로 정의되어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 피드백 CFB 모드입니다. 이 CFB 모드에서는 1단계 앞의 암호문 블록을 그 다음 암호 알고리즘이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니셜 벡터와 키를 이용해서 나온 값을 플레인 텍스트와 XOR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이 사이퍼 텍스트가 그 이후 라운드의 입력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암호 피드백 모드는 스트림 암호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서 스트림 암호는 XOR 형태로 연산을 진행을 하면서 비트 또는 바이트 형태로서 연산을 진행하여 아웃풋 값도 비트 또한 바이트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셨는데요. 이 스트림 암호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키스트림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IV와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이 키스트리밍을 생성을 하게 되죠. 보시면은 IV와 키가 연산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 값이 플레인 텍스트와의 XOR 연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IV와 그리고 키 값을 이용해서 키스트림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특징으로 인해서 키스트림을 생성을 위한 의산함수 생성기로서 이 CFB 모드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 벡터가 그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 키 생성기 시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CFB 모드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오류 확산 기능이 있습니다. 복화 과정에서 한 비트의 에러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이퍼 텍스트의 세 번째 비트에서 그 오류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이 해당 블록의 플레인 텍스트에서도 세 번째 비트에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더해서 이 에러가 발생한 암호문 블록과 그리고 그 다음 블록의 평문의 복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다음과 같은 플레인 텍스트에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력 피드백 모드입니다. 아웃풋 피드백, 즉 OFB 모드인데요. 이 출력 피드백 OFB 모드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이 선행 출력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CFB 모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잡음이 있는 채널 상에서 유리한데요. 이 세부적으로 특징을 살펴보시자면 이 OFB 모드는 앞서 보셨던 CFB 모드가 키스트림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처럼 이 또한 동일합니다. IV와 암호 알고리즘이 키스트림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류 확산이라는 특징 때문에 잡음이 있는 채널상에서 유리한 건데요. 이 오류 확산 특징을 살펴보시자면은 복화 과정에서 한 비트의 에러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다시 보시자면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다음번 네 번째 평문 네 번째 비트에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암호문 블록이 대행되는 해당 평문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값은 다음 라운드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블록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영상, 음성과 같은 디지타이즈드 아날로그 신호에 이 해당 기법이 적용되기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운터, 즉 개수기 모드입니다. 평문 블록과 같은 크기의 카운터 값을 입력으로 하여 암호화를 수행을 합니다. 이때 카운터로 사용되는 값은 이 넌스와 차례차례로 0, 그리고 카운터 값은 1, 그리고 이 순으로 카운터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개수기와 그리고 넌스 값이 합쳐져서 블록 사이퍼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키와 함께 블록 사이퍼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나온 출력값과 플레인 텍스트와의 XOR와 연산, 그리고 그 이후에 사이퍼 텍스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암호화 결과를 평문과 XOR와 실행해서 암호문을 생성하는 방식을 가지는데요. 주요 특징으로 살펴보시자면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블록마다 따로따로 연산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후 그 블록 암호화에 연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효율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엔 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암호 알고리즘의 실행이 평문 별개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 번호를 통한 이미 접근이 가능합니다. 보시자면은 카운터 값이 1씩 증가를 함으로써 우리는 카운트 값만 알고 있으면 넌스와 그리고 카운트 값만 알고 있으면은 이미 i 번 블록으로 임의적으로 접근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암호와 복화 모두 동일한 구조로 구성이 되죠. 복화 또한 넌스와 카운터로 이루어진 스트림에 그리고 키와의 그 암호화 연산을 통해서 나온 값과 사이퍼텍스트과의 XOR 연산을 통해서 플레인텍스트로 복화를 합니다. 앞선 암호화 과정과 똑같죠. 따라서 암호화 알고리즘만 구현이 필요하고 복화 키 생성하는 스케줄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문 P1과 P2를 암호화해도 이에 대응되는 암호문 값은 당연히 다르죠. 이 CBC에서 체이닝을 통해서 만족했던 성질인데 이 CTR에서는 체이닝을 하지 않고도 이 카운터를 이용해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CFB, OFB는 체이닝 특징으로 인해서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지만 이 카운터 모드에서는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한 블록에서 에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해당 블록에만 이 에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블록에 전이가 되지 않는다는 형태의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블록 암호의 운영 모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CB 모드, CBC 모드, CFB 모드, OFB 모드, CTR, 카운터 모드까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ECB 모드는 간단하고 고속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 응용 쪽에서는 짧은 자료의 전송에는 사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서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암호문 블록을 대체하거나 재전송하는 단점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CBC 모드는 평문의 반복은 암호문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복호화 과정에서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임의 암호문 블록을 복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장되는 운영 모드이고요. 범용 블록형 전송 인증에 사용이 됩니다. CFB 모드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스트림 암호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현재는 주로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OFB 모드는 암복호화가 모두 동일한 구조고 CFB 모드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는 그리고 더불어서 잡음이 있는 채널상에 스트림형 전송을 하는 위성통신과 같은 예시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TR 모드는 권장 사용되는 운영 모드인데요. 암복호화가 모두 동일한 구조고 병렬 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트 단위 에러가 있는 암호문을 복호하면 평문에 대응되는 비트만 에러가 발생되는 장점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해당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용되는 모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서 이 암호 안전성 관점에서 크립토 아널리시스, 암호 해석, 해독이라고 불리는 관점이죠.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 암호의 안전성 부분입니다. 이 블록 암호의 안전성은 이론적 관점의 안전성과 그리고 실용적 관점의 안전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론적 관점의 안전성부터 살펴보시자면요. 해당 암호문이 랜덤한 스트림과의 구별이 어려워야 합니다. 즉 랜덤 함수와의 구별이 어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나온 아웃풋인지 그냥 일반적인 랜덤한 이미 스트림인지 구별이 어려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일한 키 길이 그리고 블록 길이를 가지는 블록 암호들 중에서도 랜덤하게 선택되었다. 즉
우리가 어떤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생성한 암호문인지를 알지 못하게끔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EDR 사이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시자면요. 키 전수조사보다 효과적인 공격이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록 암호에 대한 각종 특성 공격에 대해서 안전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의에선 다루지 않겠지만 블록 암호를 분석하는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차분 특성을 이용해서 부정차분 특성을 이용해서 불능차분 특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겠어요. 선형, 다중선형, 제로 코릴레이션, 인티그럴 공격,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겠습니다. 그 암호화 과정뿐만 아니라 키 스케줄링 함수 관련된 공격도 있겠고요. 기타 공격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안전성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 관점이 실용적 관점의 안전성입니다. 앞서 보셨던 관점 이외에 이 공격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공격자의 데이터 수집 능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문 단독 공격, 기지평문 공격, 그리고 선택 평문 공격, 그리고 선택 평문, 선택 암호문 공격,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공격자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가장 적은, 가진 것이 암호문밖에 없다. 이때의 공격이 사이퍼텍스트 원리 어택, 암호문 단독 공격입니다. 암호문을 가지고 평문을 추론해야 하는 공격인데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고전적인 T1 암호, 전체 암호 정도라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현대 암호학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암호문만 가진 채로 이 해독을 하는 건.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지평문 공격입니다. 노운 플레인 텍스트 어택이라고 불리는 공격인데요. 몇 가지 암호문과 몇 가지 평문의 조합이 알려진 형태입니다. 암호화 메커니즘을 파헤치는데 조금 더 유리해졌지만 한정된 조합만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은 초준 플레인 텍스트 어택입니다. 선택 평문 공격, 선택 암호문 공격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평문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해당 암호문을 얻을 수 있다는 공격입니다. 암호화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원하는 대로 원하는 평문을 암호화 시켜볼 수 있고 해당 값을 얻어볼 수 있는 건데요. 브루트포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역으로 해독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자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아주 좋을 때 선택 평문, 능동 선택 암호문 공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초준 사이퍼 텍스트 어택이라고 불리는 공격입니다. 암호문을 고르면은 복화된 평문을 얻을 수 있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면 이미 많은 공격이 가능한 상태일 텐데요. 즉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있다면 해독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공격을 초준 사이퍼 텍스트 어택 공격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자의 데이터 수집 능력에 따라서 공격을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인 공격의 목적에 따라서 공격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 공격입니다. 구별 공격, 무엇을 구별하는 공격일까요? 앞서 이론적 관점에서 블록 암호 안전성을 살펴봤듯이 암호화에서 구별 공격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미 랜덤한 스트림 또는 데이터와 구별할 수 있도록 암호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모든 형태의 암호화를 분석하는 형태입니다. 즉 해당 암호문이 랜덤인지 랜덤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는 키 복구 공격, 평문 복구 공격이라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키 복구 공격은 이야기 그대로죠. 과연 어떠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복호화를 혹은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가를 알아내는 공격이에요. 그리고 다음 평문 복구 공격 또한 이 이름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평문을 복구하는 공격입니다. 과연 이 암호문을 복호화하면은 어떠한 평문일지, 어떠한 평문을 암호화하여 다음과 같은 암호문이 나올지 이를 복구하는 공격입니다. 같이 공격의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까지 공격 목적에 따른
공격 기법에 대한 분류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죠. 암호의 안전성을 나타낼 때 공격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공격의 복잡도는 시간의 복잡성, 그리고 데이터의 복잡성, 그리고 메모리의 복잡성, 이 세 가지로 공격의 복잡도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복잡도라고 하면은 공격에 소요되는 계산량이나 계산 횟수, 그리고 오라클 질의에 걸리는 계산량은 제외를 하는 계산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계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 복잡도는 공격에 필요한 평문과 암호문 쌍의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평문과 암호문을 오라클의 질의를 하여 얻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오라클 질의 횟수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메모리 복잡도입니다. 공격에 필요한 메모리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저장 공간 또한 메모리 복잡도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록암호의 안전성을 파악을 할 때 이 시간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메모리의 복잡도를 이용해서 이 공격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쉬운지, 안전성 얼마나 되는지 그 기준처럼 이 공격 복잡도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금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지난 시간 서머리를 했습니다. 블록 암호화 그리고 각 대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파트 부분, 운영 모드 부분에서는 각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필드에 사용이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블록 암호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대략적으로 1시간을 채우게 됐네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복습하시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